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의 산업정책을 살펴보고 있죠. 상반기와 하반기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상반기에는 이제 군사정부를 계승하려 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나요? 김대중 노무현은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쓰려고 했죠. 근데 이명박은 다시 이제 대기업 육성 정책을 써야 되겠다. 그리 생각했죠. 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죠. 투자총액 제한 제도를 해제하고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또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도 풀죠. 그래요. 또한 이제 군사정부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잖아요. 또 그에 버금가는 사업을 벌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4대강 사업을 시작했어요. 잘했어요. 뭐 특별히 흠잡을 데는 없는 거죠. 몇 가지 정책을 더 썼죠. 좀 더 알아봐야 돼요. 군사정부는 주로 어떤 정책을 썼나요? 대기업 육성 정책, 또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정책이 있었죠. 수출 중심의 정책,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얻고 부족한 물자를 수입을 통해서 얻는다.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군사정부 정책 중에, 산업정책 중에 신산업 육성 정책이 있었죠. 그래요. 박정희는 중화공업을 육성하고 전두환은 IT 산업을 육성하여 한국에 큰 공적을 남겼지. 나도 신산업 육성해야 되겠어. 그렇죠. 신산업을 육성하면 그 굉장히 큰 공적으로 인정받죠. 그리 생각한 이명박은 육성할 신산업을 물색했다. 연구 끝에 서비스 산업과 콘텐츠 산업 역시 수출이 가능함을 발견했다. 그래요. 그 두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발전한 의료기술로 이명박은 한국을 아시아의 의료 허브 글로벌 헬스케어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하여 2009년 5월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 전까지는 이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를 치과 기술은 서구보다 좋고 가격은 반값이라고 홍보하며 외국인 관광을 유치했었다. 그래요. 치과를 중심으로. 성공을 하죠. 시로를 관광 패키지에 포함시켜 관광 상품 하나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2009년 처음 실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 환자 수는 6만 명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 117만 명에 이르렀으니 이명박의 의료산업 육성 정책은 성공했다. 그래요. 그 결과 외국인 관광객들은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쓴 돈이 백화점, 면세점, 식당에서 쓴 금액보다 많아졌다. 굉장히 이제 큰 효과를 봤죠. 산만해진 사람들은 얼굴을 비롯해 육체 개조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다. 그 성형외과, 피부과 주로 이런 게 육체 개조랑 관련돼 있잖아요. 치과는 좀 다르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시술에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가슴 성형이 있다. 다 육체 개조잖아요. 치과에서 임플란트, 미백, 교정과 같은 시술도 인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백이나 뭐 교정 같은 거는 또 얼굴 개조와 연관이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수입원이 생겼던 거예요. 신산업이죠. 원래 있던 산업이긴 한데 이제 그것을 소득과 연결시킨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으로 뭐 치료를 가능하게 했으니까 수입원을 창출한 거죠. 피부과
정형외과 진료비 2009년에는 확인이 안 되지만 막 시작됐으니까 2014년에 1520억 원, 2024년에 한 1조 가까이 되죠. 불과 10년만 보더라도 6배 증가했죠. 그래요. 의료산업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해외 거점 병원 설립을 계획했다. 그렇죠. 병원을 또 해외 거점하면 또 거기에 시장이 제법 크면 바로바로 수입을 낼 수 있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유치하는 거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지만 수요가 많은 곳에 병원을 설립하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명박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 동생, 당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라흐얀 왕 동생 간의 정상외교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후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국왕이 되죠. 그리하여 해외 의료 진출 정책을 수립하고 아랍에미리트와 협상에 들어갔다. 2011년 11월 한국의 서울대학교 병원은 아랍에미리트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 병원의 5년간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요. 신사를 물육성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요. 의료산업을 지목해서 키웠죠. 그래서 성공했죠. 이거는 이명박이 공의를 할 수 있죠. 그래요. 한 개 성공했잖아요. 의료산업 육성을 통해서 수출한다. 하나 성공한 거예요. 이명박은 학교는 학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도 수익을 창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학교를 통해서는 큰 수익을 얻지 못했다. 세계에 통할 정도로 학교의 질이 좋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현 시점까지 그러하다는 말이다.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학교도 수출할 수 있을지. 반면에 학원이 제공하는 e-러닝 수출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성장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대표 업체로는 메스프레소, 에모마, 비상교육이 있다. 인기 과목으로는 영어, 수학, 입시형 콘텐츠가 있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제법 비약적으로 성공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료가 안 나와서 수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요. 2000년대 중반에 이르면 드라마, K-팝,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사업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다. 한국의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국가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고, 그리 생각한 이명박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여 지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뭐 콘텐츠 산업 육성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미 그 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명박 단독의 성과라 볼 수는 없는 거죠. 단독의 성과는 아니에요. 의료산업은 이명박 단독의 성과잖아요. 의료산업은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이것을 이제 수입원으로 직접 연결시킨 것은 이명박의 공이죠. 그래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1989년 4월 노태우 정부 시기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하나하나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진실한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누구의 공인지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노태우가 설립했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 콘텐츠를 키우기 위해서 드라마, 다큐,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했는데 특히 해외 수출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우선 지원했다. 뭐 드라마 같은 걸 우선 지원했다 말이죠. 노태우가 키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가능성이 높은 한국 드라마 예능의 해외 마켓 참가를 지원했고
그 결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나타났다. 2000년의 가을 동화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리메이크가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중국, 대만,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다. 2003년에는 겨울연가가 히트를 쳤다. 일본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렸는데 주연 배우 배우주는 요사마라고 불렸고 최지우는 지우히메라고 불렸다. 한국의 드라마 산업이 활짝 꽃을 피우죠. 그 이후에 크게 발전하면서 겨울연가는 아시아, 중동, 유럽에까지 수출되었다. 그래요. 콘텐츠 산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전두환인데 저마다 공이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선구자가 제일 큰 공이 있죠. 전두환이 제일 큰 공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계승자들인데 각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드라마 콘텐츠는 그래요. 큰 수입원이 됐죠. 가장 큰 공은 누가 했나요? 드라마 산업에서는 노태우인 거죠.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은 1999년 7월에 게임종합지원센터로 개소했으며 김대중 정부 시기에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핵심으로 급부상하던 게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후 2007년 한국게임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우수한 국산 게임 콘텐츠가 개발 자금 및 기술 지원에 집중했고 게임 기획, 개발, 디자인 등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담당했다. 그래요. 2000년대 초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에 힘입어 온라인 PC 게임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2003년 NC소프트의 리니지2가 아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2004년 넥슨의 카트라이더가 캐주얼 게임 분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은 또 김대중이 설립을 했죠. 콘텐츠 산업에 공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건 IT 산업에 기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IT 산업은 전두환이 육성했잖아요. 하여튼 콘텐츠로만 따지고 보면 김대중 정부의 공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2000년 12월 김대중 정부 시기 문화관광부 산하의 문화산업지원센터가 확대 발전하며 설립되었으며 그래요. 김대중 정부 시기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21세기 국가 성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만화, 문화 운영 등 방송과 게임을 제외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분야를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00년대 초반 푸카가 아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글로벌 캐릭터 브랜드로 성장했고 2003년 이후 뽀롱뽀롱 뽀로로가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캐릭터 상품화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김대중 같은 경우 또 이제 콘텐츠 산업 발전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제 드라마 이외의 콘텐츠 사업을 보면 되겠죠. 뭐 게임, 뭐 만화, 뭐 이런 거죠. 음악 이런 게 신경 썼다는 거예요. 문화 콘텐츠 센터는 뭐 김대중 정부 시기 2007년 6월 정식 개소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기에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설립하였다. 학교 비슷한 거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김대중 정부 시기 1988년 11월에 한국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회, 한국 멀티미디어 콘텐츠 진흥센터, 한국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출범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김대중이 홀로 설립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던 거죠. 1986년 전두환 정부 시기 한국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회는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및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설립되었다. 그래요. 저작권 보호는 모든 종류의 콘텐츠 사업 발전에 기반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작권 보호를 언제 처음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나요? 1986년 전두환 때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시작했을까요? 저작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콘텐츠는 어떤 콘텐츠건 간에
콘텐츠 보호를 처음 해라 한 사람이 전두환이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뺏기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람이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지 또 콘텐츠를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저작권 보호 정책을 최초로 실시한 대통령이 전두환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콘텐츠 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와 있잖아요. 한국 멀티미디어 컨텐츠 진흥센터 설립 일자는 확인되지 않지만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일을 맡았다. 설립 일자가 안 나와 있어서 어느 정부에서 실시했는지 알 수가 없죠. 1996년 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지원센터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창업 보육 및 기술 지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이전에 설립된 기관들을 통합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김영삼도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참여하고 있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가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간에 무슨 목표냐요. 산업은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건 목표했다는 거예요. 개성해서 발전시킨다. 어느 정부가 이룩한 업적이건 간에. 좌파 세력, 엄밀하게 얘기하면 돌연변이 세력이 이제 그 전통을 깨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인 거죠. 원전 산업 그만 할 거다 이러면서 4대강 해체해라 이러면서 그래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산업화를 다 경험을 했죠. 그 산업화 효과를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뭔가요? 공유하는 생각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산업은 육성해야 된다. 그래요. 디지털 콘텐츠 사업단은 김대중 정부 시기 2002년 4월에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정책 공조 아래 디지털 문화 콘텐츠 공동기술 개발 사업단으로 출범했으며 김대중 정부 후기에 IT 기술과 문화 콘텐츠의 융합부터의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실감형 미디어 기술 개발을 선도적으로 지원해 미래형 융합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경쟁 확보에 기여했다. 하여튼 이런 콘텐츠 산업과 연관된 기관들이 쭉 이제 전두환 시기부터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통합했죠. 이명박이 통합해서 한국 콘텐츠 진흥원을 설립한 거예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복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합쳐 넣어야지 효과적으로 또 지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합친 거죠. 이명박이 설립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에 존재했던 기관들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이명박은 콘텐츠 산업을 최초로 육성한 인물은 아니니 콘텐츠 산업에 가장 큰 공적을 지녔다고 말할 수 없다. 육성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어떤 건가요? 개성한 경우죠. 콘텐츠 산업을 최초로 육성한 이는 한국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회를 설립한 전두환이다. 최초로 시작하여 나머지 정부들이 모두 개성하며 발전시켰다. 사실이죠. 나와 있잖아요. 1986년 최초로 저작권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최초로 시작한 자는 선구자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다. 매사가 그런 거예요. 예전에 설명했죠. 종교도 최초의 인물을 가장 높게 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예수, 불교에서는 불교, 그렇잖아. 부처. 기업도 그렇잖아요. 어떤 그룹이 있어도 창업자를 제일 높게 치잖아요. 항상 선구자는 최고로 높게 평가받기 마련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두환이 선구자였죠. 나머지 개성자들은 업적에 따라 우열을 가릴 수 있는데 콘텐츠 분야가 광범위하다 보니 분야별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드라마 산업에 가장 큰 공적을 지닌 인물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설립한 노태우이다. 캐릭터, 음악, 만화와 같은 산업에 가장 큰 공적을 지닌 인물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한 김대중이다. 이처럼 분야별로 공적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계승자들이 우열을 가리는 일은 쉽지 않다. 노태우는 노태우대로 공적이 있고 김대중은 김대중대로 공적이 있다. 계승자들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뭐 창출하는 수입원의 규모를 따져봐서 뭐 따져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육성 정책은 과거부터 쭉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뭐 드라마도 그렇지만 또 그 전에 또 육성한 인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캐릭터, 음악, 만화 이런 것도 그렇고 음악 이런 것도 그렇고 따지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계승자들 간의 우열을 가리기가 그래요. 대기업 육성, 신산업 육성 그런 걸 생각했던 거죠. 이명박은. 또 군사정부는 또 수출 중심의 산업정책을 실시했죠. 이명박도 개성하려고 했겠죠. 아니까 군사정부는 수출 중심 산업 육성에 국가소득을 크게 증가시키고 국민들로부터 큰 인정을 받았지. 내가 직접 수출에 나서면 국민들은 나를 칭송할 거야. 그리 생각한 이명박은 기업가 시절의 경험을 되살려 세일즈에 직접 나섰다. 이명박은 한국이 보유한 기술 중에서 세계 시장에서 곧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자 했고 그 중 하나가 원전 수출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당시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은 아니었지만 가격 대비 수준이 꽤 높은 기술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최고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미국, 뭐 일본, 프랑스 기술이 더 높게 평가받았죠. 하지만 그런 나라들이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고 원전을 경시하면서 한국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최고 수준이 된 거죠. 한국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다른 국가들이 실책으로 인한 산업정책을 잘못 써서 얻은 결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원전 산업은 여러 기관과 기업이 협력하여 이루어진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한국전력공사는 총괄 사업자로 참여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운영과 기술 지원을 담당했다.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주기기 제작을 맡았으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에 참여했다. 이 사업은 한국형 원전 APR-1400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한국 원전을 검토하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했다. 그래요. 한국전력공사는 1961년 박정희 정부 시기 전력산업의 통합 효율화를 위해 설립되었다. 이후 고리 1호기사 가동을 시작으로 한국은 원전 운영 경험을 축적해왔다.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형 표준 원전 개발에 성공했고 이를 기반으로 APR-1400이라는 차세대 모델을 완성했다. APR-1400은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 인정을 받으며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기반이 있었기에 아랍에미리트 수주가 가능했다. 원전 신산업은 누가 육성했나요? 그러면 박정희가 육성한 거죠. 고리 1호기를 가동시켰고 그래요. 신산업 육성은 그래요. 박정희가 했고 또 나머지 또 정부들이 개성을 쭉 했죠. 원전은 이명박 전까지. 그럼 이명박은 한 일은 이제 그것을 수출 산업으로 연결시켰죠. 박정희가 시작한 원전 산업은 이명박이 이르러 활짝 꽃을 피운 뒤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계승자들 중에서도 이명박 공이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계승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통해서 수입을 만들어야 되겠어. 뭔가 구별이 되잖아요. 계승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우는 이제
계승자들 중에서는 그 육성자가 제일 뛰어나죠. 육성을 안 했으면 아예 판매를 할 수 없으니까. 가장 큰 공은 박정희가 있지만 계승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명박의 업적이 뭐 1, 2위를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확실히 구별되니까.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